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달입니다. 장미의 달이라고도 하죠. 한편 5월은 상실의 달이기도 합니다. 프리드리 빌렐름 니체가 얘기를 했습니다. 상실의 달이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잃고 바닷가에 앉아 수평선 위에 펼쳐진 노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틀 전 서울 도심은 온통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광화문 일대 3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군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왜 윤 대통령을 미워할까요? 진짜 빈부격차를 확대시킨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인데 말입니다. 이날 한노총, 민노총 집회 신고 인원은 모두 합쳐서 8만 6천 명을 넘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민노총 집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세계 노동절 전국 노동자 대회입니다. 이들이 외친 구호는 이렇습니다. 양회동 열사의 염원이다.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자. 양회동 열사와 윤석열 정권 언뜻짝 대비가 되지 않죠. 고 양회동 씨는 지난해 5월 1일 경찰이 노조 수사에 반발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한 건설노조 간부라고 합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2년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렇게 말을 하며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폭력배로 공갈 협박범으로 매도당한 양회동 열사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몸에 불을 당겼고 그 불길은 윤석열 정권 퇴진의 외침으로 타올랐다. 제가 왜 이 노조의 이런 말을 장황하게 붙이는가 하면 이런 선동이 아직도 과연 먹히는가 의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이런 선동이 먹히는 나라입니까? 참가자들이 든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노동 반민생 윤석열 정권 이제는 퇴진이다. 저는 정말이지 그들이 말하는 반노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반민생은 더더욱 모릅니다. 왜 반민생이라고 하는지 말입니다. 어떤 통치자라도 반민생, 반노동을 추구할까요? 그럴 리는 만무합니다. 시위 현장에는 윤석열 퇴진 아웃이라고 쓰인 배지를 판매하는 매대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내몰던 1917년과 아주 유사한 풍경도 펼쳐졌습니다. 낮 12시부터 결의대회를 연 건설노조는 행진을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쓰인 팻말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형상을 한 인형을 끌고 간 것입니다. 이날 양대 노총 시위로 도심에서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 세종도로에는요, 왕복 8개 차로 중에 무려 6개 차로가 차단이 되었습니다. 2개 차로로만 왕복 차량이 통행을 한 겁니다. 한국노총 전국노동자 대회 집회가 열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도로도 전면 통제됐다고 합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정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여야가 윤석열, 이재명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 발씩 양보를 해서 타협안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야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협의해서 정하고 그리고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해서 총 9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민주당 주장에 따라 1년으로 하고 1년 이내에 3개월 이내로 연장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장 1년 3개월입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을 했던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등 조항은 삭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된 뒤에 그 뒤에 협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안이 이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강행을 하자 이에 항의를 하며 퇴장했습니다. 그 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68명은 최상병 특검법안, 정확히는 이 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 법안을 표결에 붙여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순간 협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이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겁니다.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이라고 하죠. 민주당은 왜 그랬을까요? 모처럼 삭을 틔운 협치를 이재명은 왜 밟아버렸을까요? 아무런 실익이 없는 최상병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거부가 될 테니까 아무 실익이 없는 이 최상병 특검 법안을 왜 밀어붙였을까요? 최상병 특검 법안을 무리해서 통과시킨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었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윤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을 했고 이후에 최상병 특검 법안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을 궁지로 몰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10번째 거부권을 썼더라도 윤 대통령은 합리적이지 않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할 것입니다. 그러니 민주당은 아무 실익이 없는 짓을 해서 협치를 한 이 여야 합의를 깨버린 겁니다. 이 특검 법안과 연관된 개 XX 사건 다들 아시죠? 개 XX 사건, 그 사건도 잠깐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고향인 진도 해남 완도로 선거구를 바꿔서 박지원은 다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최고령 의원이 된 거죠. 그는 야망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박지원은 1일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 대통령 그리고 전 국회의장인 박병석까지 사자바 욕설을 사용한 막말을 퍼붓습니다. 김진표를 향해 개 XX들이다. 윤석열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유튜브 생방송에서 말입니다. 이쯤 되면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김진표를 비롯한 세 분에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박병석 전 의장에게 입에 못 담을 개 XX 욕설을 한 것은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잘 기획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지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을 해온 박지원이 그런 욕설을 입에 올리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민적 합의로 최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 김진표가 해외에 나가면 이 직권 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면 이 사건 상정은 뒤로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상한 충성심에서 김진표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 국민이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합의를 한 것입니까? 오히려 특검 법안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를 통과시키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어느 당이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특검 법안을 밀어붙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말고는 말입니다. 박지원은 그 뒤에 김진표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아주 이상한 막말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했다. 아니 우상호가 국회의장을 했어야 했다. 김진표의 오늘이 있기까지 내가 차관 수석 장관을 다 시켰는데 저거 안 된다. 그는 개 XX다. 말하자면 그는 DJ 정부에서 김대중을 흡수합의로 만든 뒤에 자신이 DJ가 아니라 박지원 자신이 중요 인사를 다 챙겼다는 일종의 권한 남용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차관도 시키고 수석도 시키고 장관도 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럼 그 뒤에 진짜 트릭을 썼습니다. 마치 자신의 욕설이 유튜브로 생방송 되는 것을 몰랐다는 듯이 제스처를 쓴 겁니다. 그는 깜짝 놀랐다는 듯이 아니 이것이 생방송이 되느냐 그렇다면 욕설만 취소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속지 않습니다. 박지원은
분명코 유튜브로 생방송되는 걸 알면서 개 XX라는 욕설을 한 것입니다. 김진표에다 윤석열을 갖다 붙이고 박병석까지 한 묶음으로 만든 다음 그는 개 XX라고 욕설을 한 것입니다. 참 무서운 자입니다. 한편 정치판은 이제 민주당이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민주 혁신회의라는 원외 모임을 아십니까? 총선 공천 과정에서 신문에 자주 났었죠. 대민주 혁신회의. 이번 총선에서 50여 명의 공천자를 냈던 대민주 혁신회의는 31명의 당선자를 내면서 일약 민주당에서 친명 주류 세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친명 주류가 됐습니다. 점령군 중에서도 파워그룹이라고 할까요? 상임대표인 김우영 당선자는 사당화로 친명 일색의 공천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던 당시 상황을 아주 조사를 했습니다. 비명 행사니 뭐니 했지만 국민 분노가 총선에 분출돼 압도적 승리로 이어졌다. 무기력증과 개파 세습을 타파하려는 도전 정신의 성과를 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도전 정신으로 이렇게 절대 다수 승리를 쟁취했다. 이 표현입니다. 비명계 중진 학살을 두고는 개파 세습을 타파하려는 도전으로 상찬하는 것이니 정말 버리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성추행 의혹 등 논란 끝에 총선 출마를 접었던 강위원 공동대표는 혁신회의가 주류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만간 이 대표 연임 관련 의견이나 국회의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등 날카로운 목소리를 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더민주 혁신회의의 오너는 누굴까요? 누가 주인일까요? 당연히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난 4월 19일 이재명과 윤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나자마자 서둘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만찬이 열리는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혁신회의가 22대 국회에서 꼭 성과를 만들어달라. 이른바 방탄을 이 신주류에게 맡긴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고 보니 약진도 이런 약진이 없습니다. 가히 괄목상대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언론은 더민주혁신회의의 배경은 강성 유튜버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혁신회의와 친명 유튜버의 협업은 이재명의 단식과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어진 지난해 9월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혁신회의 멤버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며 앞다퉈 동조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동조 단식하라고도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유튜브에 중계되면서 이재명 팬덤은 열광했습니다. 한국 정치판의 척박한 토양은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비명 행사, 사당화 논란이 일자 그간 의원평가 하위 20%에 대한 페널티 확대를 주장해서 결국 공천룰에 반영을 시켰던 강성 팬덤은 오히려 비명계 퇴출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박용진, 윤영찬 등 비명계를 탈락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안이 생기면 혁신회의 멤버가 곧바로 유튜브에 출연해서 정광석과처럼 지지층 여론을 움직였다. 이러니 이재명이 윤석열과의 회담을 마친 뒤에 어찌 더민주 국민회의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연유로 민주당 내에선 22대 국회에선 혁신회의가 민주당을 이끌면서 국회를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회의의 총선 평가 및 조직 전망 간담회 현장에는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추미애, 우원식, 정승호 이 당선인들이 모두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차기 원내대표의 단독 출마를 한 박찬대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박찬대는 인사말에서 혁신회의를 이렇게 축해 세웠습니다. 국회의장 후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표를 구하고 있으니 혁신회의가 얼마나 대단한가. 강유현 대표는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들이 댓글을 달고 투표하는 수준을 넘어 혁신회의 소속으로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목표다. 자, 그렇다면 그런 민주주의를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이원혁 혁신회의 대변인이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조직된 당원 2,000명이 모인 최대 계파로서 당 내의 당이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사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권 여당이 원내대표를 뽑겠다는 날 5월 3일이 오늘입니다. 그냥 지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를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언론은 염치 없는 진윤, 용기 없는 비윤이라고 썼습니다. 그 언론이 표현대로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걸까요? 왜 원내대표를 하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그 자리는, 원내대표 자리는 매일 신문과 방송에서 아주 주목을 받는 자리인데 말입니다. 후보 등록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까지 출마 선언자가 전무하자 윤재옥은 선거일을 3일에서 9일로 일주일 가까이 일단 미뤘습니다. 이처럼 원내대표를 피하는 일은 2004년 한나라당의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격상시킨 뒤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언론은 지금보다 더한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르지는 않았다고 썼습니다. 2016년이죠. 그해 1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도 새누리당은 친박 정우택과 비박 나경원이 원내대표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완패한 뒤에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는 참패를 했는데도 주호영, 권영세, 김태흠, 이명수 등 여러 중진이 도전을 했습니다. 언론에 나온 여권의 원로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당이 죽어가는데도 용기 없는 자들이 고개만 숙이고 있다. 처음 친윤혁신 이철규의 원내대표 출마설이 돌자 윤석열 직할 통치에 반대하는 이들의 비토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자가 어떻게 원내대표로 나서느냐. 글쎄요.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 1순위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었던가요? 어쨌든 그러면서 어차피 원내대표는 이철규라는 말과 함께 원내대표 지원자는 삭을 감췄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 후보로 거론을 했던 김도욱과 김성원은 차례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세론이 이철규 대세론이 반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이철규는 당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난 총선 공천작업에서 한동훈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죠. 이런 이철규가 원내대표가 되려고 하자 칼을 들고 가로막고 쓴 이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구시장 홍준표가 있습니다. 홍준표는 패장이 스치는 건 정의도의도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쏘아붙였고, 그리고 송파에서 재선 의원이 된 배인진은 지금은 반성과 성찰, 염치와 책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둘러 말했습니다. 언론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철규가 단독으로 출마한다 하더라도 찬성표가 반수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철규는 이를 페이스북에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출마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출마를 포기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않았고 입장 표명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당연히 원내대표로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자 눈치를 보던 3, 4선 중진들도 또 일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출마설이 돌던 4선의 이종배와 3선의 송석준, 성일종은 아직 출마선을 일정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배경으로 수직 우위에 있는 이철규의 출마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섣불리 움직여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에서는 이런 자탄이 나왔습니다.
총선 직후에 비윤계 중심으로 혁신과 황골탈퇴 등을 앞장서서 외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표 계산에만 골몰이했다. 그나마 경제부총리 출신 추경호가 하루 이틀 고민 뒤에 출마 여부를 최종 결심하겠다고 밝힌 정도입니다. 글쎄요, 추경호는 친윤 비윤을 모두 아우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왜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는 이처럼 인기가 없을까요? 사실 차기 원내대표는 임무가 막중합니다. 192석 범야당의 입법 독재를 막는 역할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벼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저지선인 121석에 훨씬 못 미치는 108석으로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긴장은 물론 극단적인 투쟁까지 각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새 원내대표 앞에는 당정관계 재확립이라는 숙제도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의 정부, 특히 대통령실과 그리고 당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낙천자들은 벌써부터 원내대표를 뽑았죠. 언론에 나온 전직 원내대표의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실에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 달라는 게 낙선자들의 요구인데 아무도 그 역할에 자신이 없는 게 구인난의 한 원인일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도 잘 알아야 되고 지금 윤 대통령 측근과도 인간관계가 아주 좋아야 하고 그리고 당에도 일정 부분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이런 모든 조건을 아우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또 반성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왜 보수 인물들은 인사검증을 할 때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오동훈, 누군지 아시죠? 오동훈 판사를 지내고 지금 변호사라는 분입니다. 이번에 공수처장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 오동훈 공수처장 지명자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어머니 소유의 4군데 성남 땅과 건물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 20살 딸이 말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오동훈의 24살 장녀의 재산은 약 3억 3천만 원으로 그 내역은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평방미터 4억 2천만 원 그리고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평방미터 전세권 3천만 원 그리고 예금이 2,628만 원 정권이 210만 원 신한은행 채무가 1억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간 채무가 3천만 원 등입니다. 24살이죠. 지금은 이 24살 딸이 진 채무치고는 비교적 많은 액수입니다. 은행에 1억 1,800만 원 그리고 사인간 채무가 3천만 원. 이 중에 성남시 땅은 2020년 8월 그 딸이 20살 때 어머니 김모로부터 매입한 것입니다. 가족간 거래입니다. 어머니 김모 씨는 2006년부터 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토지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 중에 3억 5천만 원을 그러니까 매매대금 4억 2천만 원의 대부분인 3억 5천만 원을 아버지인 오동훈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합니다. 이 증여 금액에는 증여세 4,850만 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오동훈은 국가에 엄청난 증여세를 내면서까지 하면서 이 늙지도 않은 그 땅을 굳이 딸에게 물려주려고 한 걸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0년 11월 해당 토지에 대해 1억 4,160만 원의 건지당을 설정했습니다. 딸은 같은 달 신한은행에서 1억 2천만 원의 이주비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쓴 것입니다. 문제는 딸 명의로 넘긴 성남 땅은 재개발을 앞둔 곳으로 알려진 땅이라는 겁니다. 재개발만 되면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딸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동훈이 변명은 이렇습니다. 증여세는 이미 납부했고
매매 대금 중에 정리한 금액을 제외한 돈은 딸이 대출을 받아 해결한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요, 딸이 4인간 채무 3천만 원은 오동훈이 딸이 자취방 전세금을 대신 내준 것이라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명색이 법률가인 오동훈인데 이 돈에 대한 차용증을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 사흘 전인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4월 28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을 한 지 이틀 뒤입니다. 오동훈이 신고한 재산은 총 33억 5천만 원. 솔직히 이 평범한 중년 법조인의 재산 정도입니다. 이 중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 16억과 그리고 배우자 명의 예금 8억 4,536만 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동훈은 부산 계금동 아파트의 지분 일부를 어머니와 각각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오동훈의 지분은 65분의 10, 그리고 모친이 65분의 15 지분을 보유를 했는데 오동훈은 자신의 지분 금액을 1,707만 원으로 환산을 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는 이 밖에도 본인 명의 예금 3억 4,755만 원, 정권 4,769만 원, 그리고 채권 1억 1,800만 원, 토지 303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동훈은 가족을 로펌에 취입시켜 급여를 받게 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명색이 판사를 한 뒤에 변호사를 개업을 한 분인데 오동훈이 아내는 오동훈이 일하던 로펌에서 4년간 근무를 하며 1억 9천여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20살 때부터 4년간 법무법인 세 곳에서 근무하며 3,7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건 모두 사실일까요? 사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오동훈은 이렇게 답합니다. 아내는 실제 근무하며 송무무 지원과 사무보조 업무를 했고 딸은 학업과 독립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도록 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소개한 것이 맞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동훈 지명자는 병역도 면제를 받은 분입니다. 그는 1990년 3월 병역 판정 검사에서 버그시병으로 신체 등급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시근로역 처분이 뭔지 아십니까?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이 아니라 전시에만 전쟁이 터졌을 때만 지원 업무를 맡는 병역 처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지명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반 형사사건 재판 경험에 대하여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공판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누구보다 풍부하다. 공수처를 이끌어갈 처장으로서 적임자다. 공판을 오래 했다고 해서 과연 수사 능력과 직접 연결이 될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 왜 권력의 주변에는 유달리 병력을 면제받은 이들이 많을까요? 윤석열 정부만 제가 들먹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정부에서도 다 같았습니다. 권력 주변에 유달리 병력을 면제받은 사람들이 많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군에 가기 위해 척추 질병을 숨겼습니다. 그의 형은 조셉 케네디는 공군으로 가서 전사를 했죠. 군정과 세정이 무너진 나라가 번영을 구간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